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집을 파셨어요?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죠. 엄마는 병원까지 다녀오셨어요. 고시원에, 폐지술에,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고요? 너희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마라.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 제발 집으로 오세요. 그럴 수 없다. 한 번의 욕심으로 우리 인생 다 망가졌어. 이젠 이 폐지수레가 내가 감당해야 할 벌이야.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정명수. 올해로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이 사연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려는 것도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인생의 마지막 후회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가장으로 젊은 날엔 자식 교육에, 아파트 대출금에, 부모 병수발에 허리가 휘어지도록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름 성실히 살았기에 정년 퇴직을 맞을 즈음엔 서울 외곽에 있는 34평 아파트 한 채와 20년 된 중형차, 그리고 퇴직금 3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63, 아내와 둘이 살아갈 일만 남은 시점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살아보자. 늦었지만 우리도 좀 여유를 누려보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에 처음으로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참석한 자산관리 설명회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말투는 능글맞았지만 정보는 또렷했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말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즘 서울 외곽 아파트는 올라봐야 몇 천입니다. 그 돈 굴려서 매달 수익 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믿고 맡기세요. 월 300은 보장됩니다. 단, 이번 달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17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퇴직금까지 합쳐 20억, 그 중 15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5억은 은행에 넣어둬도 평생 손 안 대고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 우리한텐 지금도 충분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후에 매달 300씩 나오면 얼마나 좋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여행도 다니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평화는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이 들어온 날, 제 계좌에는 생전 처음 보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7억 540만 원.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돈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지요. 퇴직금과 합치니 총액은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29,000원짜리 와인을 샀고 참치캔에 마요네즈를 듬뿍 얹어 바게트에 올렸습니다. 여보, 진짜 이래도 되는 걸까? 이젠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고. 젊을 때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으니까. 아내는 말없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잔 속에 비친 제 얼굴은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며칠 후 계약했던 사무실에서 투자 환영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강남의 어느 고급 중식당. 전부 중년 이상, 저처럼 퇴직을 했거나 자영업을 정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와인을 들고 건배하는 그 자리엔 돈 냄새가 아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투자사 대표는 젊고 말쑥한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었고 사업계획서엔 분기별 수익 구조, 리스크 분산 알고리즘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지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입니다. 이건 노후 안전망이자 가족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그 말에 저뿐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25일이 되면 정확히 3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심지어 사무실은 이전보다 더 큰 빌딩으로 옮겨졌고 직원 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봐, 걱정하지 말랬잖아. 그래도 나는 마음이 계속 불안해. 17억이야, 여보. 아내는 여전히 찜찜하다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제게 돌아온 이득이 그녀의 불안을 잠재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넉 달째 되던 날, 입금 예정일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몇 번을 더 눌러봐도 같은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혹시 몰라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 유리문 앞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관련 민원은 2층 건물관리실로 문의하십시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나와 제 어깨를 두드려 주길 바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 착오입니다.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 검색창에 투자사 피해, 대표 실명, 펀드 사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쳤습니다. 그러자 끝도 없이 기사와 블로그, 피해자 모임 링크가 떴습니다. 어떤 이는 경기도 타운하우스를 팔아 넣었고, 어떤 이는 어머니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통째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카페에 들어가니 단체 소속 모집, 대표 잠적, 도미니카, 공화국 출국설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턱을 괴고 TV도 켜지 않은 채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습니다. 피해자 조사만 수십 명. 경사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법이 많습니다. 통장에 몇 달 수익을 먼저 입금하면서 신뢰를 쌓고 피해 금액이 커졌을 때 잠적하는 방식이죠. 잡을 수는 있는 겁니까? 경사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한 발 앞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계좌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마트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우유는 사야 하는데. 그 말이 제 귓가를 찢었습니다. 17억이 사라진 현실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그녀가 우유 하나를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란 이름, 남편이란 이름, 그 모든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저희는 아파트 열쇠를 부동산에 넘기고 이삿짐도 다 처분한 뒤 가장 싼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팔았던 그 아파트. 내가 선택했던 투자라는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삿짐을 실었던 1톤 트럭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딱 3개의 박스, 조그마한 전자레인지 하나, 아내의 낡은 보온병,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구는 이미 팔거나 버렸고 식탁이며 침대며 세탁기까지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모든 게 무거웠습니다. 짐의 무게가 아니라 자존심의 무게 말입니다. 서울 남쪽 전철역에서 20분쯤 걸어야 하는 어느 고시원. 방문을 열면 바로 싱크대가 보이고 고개를 살짝 숙여야지 샤워기 밑에 설 수 있는 크기. 침대 하나 들어가니 딱 끝나는 공간. 그곳이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내는 수건을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엔 에어컨 실외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가끔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한참을 뒤척이다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부숴버린 파괴였다. 며칠 뒤 우리는 마트에서 가장 싼 라면과 쌀, 김치 한 통을 샀습니다. 밑반찬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대신 방 구석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팩을 넣고 그 위에 야채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냄비 하나에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난 이제 배부를 필요 없어. 그냥 따뜻하기만 하면 돼. 그녀는 더 이상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책망하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고함보다 더 큰 처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폐지 줍는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고시원 앞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자전거 뒤에 폐지 수레를 연결하고 신문과 박스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거 어디서 구하세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잠시 뜸을 들이고 말하셨습니다.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게 상황이 좀... 그분은 말없이 수레를 끌며 골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길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근길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 폐지를 줍던 날, 손에는 얇은 목장갑 하나, 등에는 고시원에서 얻은 배낭, 그리고 골목마다 들려야 할 폐지 배출 장소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마트 뒤편, 아파트 재활용장, 대학교 후문, 소형 인쇄소 골목, 하루 종일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며 박스를 줍고 캔을 모으고 비에 젖은 종이를 말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그날 번 돈은 6,820원. 작은 비닐봉투에 담긴 그 돈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주저앉은 것도 등이 쑤셔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17억짜리 아파트를 팔아 만든 선택이 이 고물상 앞 손에 땀 맺힌 동전 봉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나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박스가 많았어.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손등의 피멍, 등이 휘어진 내 모습,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신은 그 이유까지도.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냉수에 마른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고물상 사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형씨, 저쪽 새벽시장 뒷길은 좀 위험해요. 젊은 애들이 일부러 박스술에 엎어버리고 몰래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려요. 장난으로요? 장난 아니죠. 중년 루저 퇴직자의 최후 뭐 그런 제목 달고 요즘은 남의 인생이 구경거리니까. 그날 밤 나는 고시원에 돌아와 휴대폰으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삶을 조롱하는 영상들. 내가 될 수도 있는 남자들의 뒷모습이 수만 명의 조회수와 악플 속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나가볼까? 뭘? 비닐이라도 분리해서 당신이 좀 덜 힘들게 하게.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에게 고작 박스 수레 하나조차 같이 끌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고시원의 철제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벌이다. 내가 벌인 일의 대가다. 이 수레가 내 17억이다. 그렇게 저는 가난이라는 감옥에서 저 스스로 철창을 달고 그 안에 갇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는 저희 외동아들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병원에서 탈진 진단을 받고 입원했을 때 그 아이는 저를 찾아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아파트도 날렸고 퇴직금도 사기에 당했고 지금은 고시원 살며 폐지를 주운다는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는 제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엄마 병원비고요. 그리고 월세 방이라도 옮기시죠. 고시원은 너무...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내밀었습니다. 민석아, 아빠는 너희한테 기대고 싶지 않다. 이건 내가 벌인 일이야. 아버지, 그 말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도 있고 민규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규가 할아버지 폐지 줍는 모습 보면 안 돼. 아빠로서도 할아버지로서도 난 지금 그럴 자격 없어.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민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그림 그리기에서 민규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고 그렸다네요. 선생님이 걱정하셔서요. 그 문자를 읽은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죄어왔고 방 안이 숨막히게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폐지 수레를 힘껏 뒤집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젖은 신문지, 쌓아둔 박스들이 어두운 골목길에 흩어졌고 나는 맨손으로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손자한테까지 상처를 줬구나. 다음 날 민석이가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 몰래 혼자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좀 벌 받으세요. 뭐, 아버지가 그 수레 끄는 거 벌처럼 생각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벌 우리가 다 같이 받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의 후회가 아내를 무너뜨리고 자식을 괴롭게 만들고 손주에게까지 죄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혼자 감당하고 싶다.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었고 표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저를 남편으로도 동반자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함께 늙어가는 또 하나의 인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소리 없이 먹었습니다. 밤늦게 아내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석이 집으로 갈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야. 그건 자식 집이지. 우리 집은 아니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이 옳다는 말도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석이의 연락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의 따뜻함이 지금의 나에겐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와줄게요라는 그 말이 지금의 나에겐 당신은 실패자예요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폐지 수레를 끌고 아무도 모르는 시장 골목을 돕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고물상 첫 손님이 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이 삶은 고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고시원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조금씩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수레를 끌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고물상 앞에서 박스를 내리던 중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뿌얘졌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한 노인이 저를 붙잡아 일으켜줬습니다. 형씨, 사람은 기계가 아니야. 쉬어야지.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자기 도시락을 제 손에 건넸습니다. 이거나 먹고 가. 오늘은 날도 추우니까. 나는 한참을 그 도시락을 바라보다 울었습니다. 뜨거운 밥도 아니었고 반찬도 두어 가지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내가 잊고 지냈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끊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온기, 가족의 손길, 사랑의 말 한마디조차 다 내가 버리라며 밀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나는 작은 탁자에 엎드린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장이 아니었어. 그저 자존심에만 목맨 남자였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퇴직금일까? 아파트일까? 아니면 욕심이란 단어 하나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니 그 모든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건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작아지는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시선.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고 숨겼고
오히려 강한 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나는 스스로 무너졌고, 가족도 무너졌고, 심지어 사랑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잔해 속에서 박스 하나, 캔 하나를 줍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며칠 후 아내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자꾸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몇 년을 늙어 있었습니다. 눈 밑이 꺼지고 입술은 색을 잃었고 손등의 핏줄은 유난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손을 맞잡고 있다가 살며시 빼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도 끝이 날 수 있구나. 신뢰도 사라질 수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검게 탄 눈밑, 휘어진 어깨, 그 어떤 퇴직금, 투자, 아파트보다 지금 내 인생이 더 값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깨달음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사람을 잃어서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돈을 잃고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너진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고 손 내밀어 주는 이들의 마음을 밀어낸 내 스스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버리라 여겼던 폐지 수레를 더 이상 속죄의 도구로 보지 않기로, 가족이 주는 도움을 지혜로 생각하지 않기로, 그리고 아내에게, 민석이에게, 민규에게 마지막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아내와 함께 민석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내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열어준 건 민규였습니다. 할아버지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면했던 손주,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그 술에 왜 넘어졌어요? 다시 안 그러죠?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규의 가느다란 팔이 내 목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멋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졌다고 해도 이 작은 손 안에서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다는 걸. 거실에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투자에 실패하고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날들까지. 민석이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후 민석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울며 말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손주 앞에서,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그만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작은 임대주택, 텃밭이 있고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곳. 아내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나는 노인 일자리로 하루 2시간 마을 정리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가끔은 병원비가 걱정되고 가끔은 손주 학원비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제2의 정명수가 될 뻔한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혹시 지금 퇴직금으로, 집값으로 한 번에 큰 기회를 노려보려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진짜 가치는
평범한 밥 한 끼, 말없이 내 옆에 앉아주는 가족,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한 노인의 마지막 후회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남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당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 앞에 사람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작은 멈춤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도감이었습니다.